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유럽 동맹국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을 돕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스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정말 놀랍다며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앞서 SNS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더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원치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의 분노와 좌절감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잇따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또 유럽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취지인가 싶은 여러 가지로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네, 한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진영 내부의 분열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가와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오늘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번졌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전쟁이라는 변수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1%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5%, 0.47%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등락이 혼재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GTC 컨퍼런스에서 여러 청사진들을 공개했지만 주가 반응은 미온적이었는데요. 월가에서 이번 이벤트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 점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알파벳 주가는 1.64% 오르면서 오랜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왔고요. 특히 오늘은 아마존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아마존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AWS의 연 매출이 오는 2036년까지 6천억 달러로 기존 전망 대비 2배 더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1.63%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메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브로드콤도 오늘은 매수세가 메모리 업체 쪽으로 쏠리면서 1% 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월마트는 경쟁사인 아마존의 초고속 배송 서비스 출시 소식에 0.72%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내놨지만 동맹국들이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계획이 좌초된 데다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공격이 계속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한 영향입니다. 결국 WTI는 2.9% 오르면서 9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도 3% 넘게 오르면서 103.42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다만 일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이전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도 다시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RGA 인베스트먼트는 전쟁이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시장이 반드시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주식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진입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가 베테랑 전략가인 루이스 나벨리에는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매수 수요가 많고 견조한 실적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건데 투자 플랫폼 이토로에서는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가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더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일 FOMC 금리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FOMC 결과에 대한 월가 예상 시나리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하우스들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3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 요약과 요약인 SCP와 점도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되고 GDP 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점도표일 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월가는 점도표는 향후 전망 경도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종전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은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를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고용이 3만 6천 건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만큼 고용 시장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낮아진 모기지 금리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8%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조사 측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전국의 일자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600만 개 이상 많은 상황인 만큼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매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오늘 소폭이지만 강세 이어갔습니다.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오고 있고 또 간밤 진행된 20년물 국채 강력한 수요가 몰린 덕분인데요. 결국 오늘 1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하락했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전략을 대폭 개편해서 그간 문어발식으로 늘려온 사업들을 뒷순위로 미뤄두고 기업용 인공지능 제품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기술 개발 경쟁만으론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에도 연신 러브콜을 보내며 돈줄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까지 비디오 생성 AI부터 웹브라우저 아틀라스 등을 내놓으며 다변화 전략을 폈지만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고 그 사이 엔트로픽이 맹추격에 나서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황급히 견제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둘 모두 올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시장 선점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알리바바도 기업 고객을 겨냥한 새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우공이라는 이름의 이 모델은 현재 초대 기반 테스트 버전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향후 슬랙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과도 통합될 예정입니다. 알리바바는 인공 일반지능 AGI를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AI에 우리 돈 80조 원에 육박한 돈을 투자하겠다. 쩐의 전쟁을 예고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흩어져 있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최고 경영자 직할 사업부로 편성할 만큼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머스크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머스크 XAI는 월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자사 AI 모델인 그록을 학습시킬 월가 출신 은행가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적극 모집하고 있는데요. 크립토와 주식시장에 정통한 금융 전문가도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XAI는 최근 머스크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 말할 만큼 격동을 겪은 뒤 사업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앞다퉈 눈독을 들이는 금융 섹터를 정조준하고 그록을 투자 AI로 진화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소식도 보죠. 미국 정부가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맺은 6조 원대 공급 계약의 고객사가 알려진 대로 테슬라다 공식 확인했습니다. 평소 공급망 정보 공개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부터 미시건주 랜싱 단독 공장에서 테슬라 에너지 저장장치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중심으로 이어져온 양세 배터리 협력 관계가 대형 ESS 영역으로 확장되는 계기이자 북미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확대 흐름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초고속 배송 경쟁이 치열합니다. 앞서 월마트가 드론을 띄워 물건을 나르겠다 나서더니 이에 질사라 이번엔 아마존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시간,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이나 한적한 소도시에도 해당 옵션을 제공하고요. 가격도 프라임 회원 기준 1시간 배송은 $9 99센트, 3시간 배송은 $4 99센트로 저렴한데 몇 달 내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월가의 3호 신용 경보까지 짚어보죠. 곳곳에서 스트레스 지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모건 스탠리가 경고장을 냈습니다. 직접 대출 부도율이 8%까지 상승할 걸로 봤는데 소프트웨어 섹터 내 높은 레버리지와 곧다걸 만기 장벽이 이 부도율을 코로나 이후 볼 수 없었던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인 만큼 일각에선 현재 상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요. 올 1분기 접수된 환매 요청 규모만 15조 원이 넘어갈 만큼 돈이 줄줄 빠져나가자 모건 스탠리는 전례 없는 출금 제한 조치를 걸기까지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체적 소프트웨어 중심 차 역량과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결합해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가 보유한 레벨 2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4 로보택시까지 아우르는 자율주행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자동차주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랐다가 후반에는 시장과 함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어제 3%대 상승하면서 주당 52만 2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 기아는 3.27%, 현대오토에버는 0.60%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주 공간에서의 인공지능 컴퓨팅 구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최후의 개척지인 우주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며 위성 군집을 배치하고 심우주를 더 깊이 탐사함에 따라 지능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에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에테르플럭스, 소피아 스페이스, 플래닛 등과의 협업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우주 태양광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각광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하나솔루션이 7.38% 오르면서 5만 원 가까이에 마감이 됐고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5.53% 상승, 한국전력까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2.77% 강세 보였습니다. 신세계그룹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어제 그룹 IT 자회사인 신세계 INC가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 1호로 선정돼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현재 시각 1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의 미샤 라스킨 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AI 센터에서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주 묶어서 살펴보면 해당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INC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이마트는 1.93%,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43% 강세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뛰었던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자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입었던 정유 관련주들도 약세 보였습니다. 앞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봉쇄 해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국내 정유주 주가도 장 초반부터 하락세 보였는데 장 막판쯤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그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주들 마감 살펴보시면 한국석유는 1%대 하락, 흥구석유도 3.4%대 하락폭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ANKUR 유전도 5%대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오전장에서 강하다가 장 막판에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AI 환호의 중동 이슈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AI 투심 개선과 중동 악재에 국내 증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시속 게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국제 유가 상승에도 버텨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요일 국내 증시는 어떨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전강후약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1.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강하다가 막판에 하락 전환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GTC 2016에서 나온 젠슨왕 CEO 발언으로 국내 증시 AI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이라크 미국 대사관 드론 피격 소식에 유가가 상승하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738억 원 팔아냈고요. 개인도 5,8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7,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관이 장 막판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속에 2.8% 가까이 올랐고 SK스퀘어도 4.5%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최태원 회장의 미국 ADR 상장 언급에 상승하다가 막판에 0.4%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는 로보택시 협력 중이란 소식에 3% 넘게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와 일부 바이오 대표주는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등은 상승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49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1,480원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재차 오름세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가 버텨낸 영향인데요.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80원 50전입니다.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일본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시작되고 밤에는 미국의 2월 PPI 지수가 발표됩니다. 한편 어제 시장의 빅 이벤트가 엔비디아 GTC였다면 오늘은 리사수 AMD CEO가 방한합니다. 리사수 CEO가 어떤 말을 내놓을지 주목되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주주수 420만 명에 달하는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가가 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또 HBM 납품 지연 등으로 불만이 나왔었지만 올해는 주가가 20만 원을 넘나들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데요. 관전 포인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특별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시장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특별 배당 금액을 거의 10,000원까지 받고요. 하나증권은 8,135원, 미래에셋증권 8,110원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는 본격적으로 열리는 HBM4 시장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반도체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등에 따른 완제품 사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풍력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쪽이 강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쪽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 현대차와 엔비디아 동맹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강세에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반등에도 뉴욕 증시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이 흐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은 좋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2.3% 강세로 현재 거래가 198만 8,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8% 가까이 반등합니다. 997만 7,000원. 현대차가 2.3% 오름세로 534만 4,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는 강세입니다. 39만 2,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3.8% 가까운 오름세로 60만 9,000원.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0.9% 올라갑니다. 160만 1,000원대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또 일제히 상승합니다. 에코프로가 2.1% 오름세로 15만 2,500원, 알테오젠이 1% 가까운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5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도 1.1% 강세입니다. 거래가 19만 5,700원. 삼천당 제약이 0.8% 올라가면서 74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7% 강세입니다. 거래가 73만 3천 원. 여기에 더해서 ABL 바이오도 1%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만 3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AI 투심 개선과 중동 아택 속의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질지, 장중에 리사수 CEO의 발언과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지수를 밀어올려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국회에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는데요.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됩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미국에서 한국 증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루가 5위에 올랐는데요. 3월 들어 코루에 유입된 자금의 30% 이상이 한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업종 변동성과 국내 증시 조정이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활용해 한국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는 팔란티어입니다. 이란 전쟁 후 주가가 130달러에서 150달러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압도적인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엔비디아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 GTC 2016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중에게 익숙한 M7 종목으로의 신규 매수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대형 기술주를 넘어서 낯선 종목으로 시야를 넓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과 데이터 센터 등 기술 변화에도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AI 인프라 종목이 재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자금이 유입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지난주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SOXL입니다. 평소 하락장에서도 매수로 대응하던 서학개미들이 이번에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000선 돌파에 실패하고 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RBC 캐피털은 메모리 가격 강세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내년도 HBM 물량까지 모두 팔아치운 상태인데요. 내년 1분기 차세대 HBM4 양산까지 앞두고 있어서 2026년 이후에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AI 서버가 D램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D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425달러에서 5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릴리입니다. 간밤 주가가 6% 가까이 빠졌는데요. HSBC에서 내놓은 종목 리포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HSBC는 일라이릴리가 그간의 급등으로 주가가 완벽하게 평가돼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 시장 규모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향후 1년간 비만 치료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1,070달러에서 850달러로 크게 낮추고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클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간밤에도 주가가 5.15% 상승했는데요. 클리어 스트리트에서 내놓은 종목 리포트입니다. 클리어 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분석은 AI 에이전트 결제 시장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아닌 AI 프로그램들이 서로 서비스를 사고팔 때 복잡한 은행 시스템의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쓸 확률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규제가 명확해지는 클래리티법까지 통과되면 서클의 결제 비중이 더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92달러에서 136달러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긁힌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란발 뉴스는 정말 예. 소화하기도 벅찰 정도로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약간 또 각도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이게 또 어느 그러니까. 쪽 뉴스를 더 신뢰해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네. 알리 사살됐다. 라리자니, 네, 뭐 이스라엘 국방장관 얘기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다는데 네네. 여기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자기 후임으로 뭐 유사시에 전시 사령관으로 지명했던 사람이라는데 네. 외신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나마 여기가 대화로 뭔가를 풀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마저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를 갖다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소개하셨던 그 조 켄트 네. 미국의 국가 대테러센터 예. 디렉터 이분도 보니까 그건데 그린벨의 출신에 부인도 군인이었는데 거기서 중동에서 그거 했더라고요. IS 자살 폭탄으로 자살 테러로 사망까지 했나. 근데 사진 나오네요. 저렇게 이 전쟁의 명분을 모르겠다, 그죠? 이거는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뼈아픈 지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그 숱한 로비스트들의 압력에 넘어갔다라고까지 대놓고 그냥 그걸 했으니까 이래저래 참 중동발은 그거 한데 후유증이 이제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직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직 고유가 상태도 지속되고 있는데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지금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좀 피크는 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다 포모 현상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기회를 갖다가 모색할 마련이고. 그렇죠. 예. 간밤에 야간 선물도 2%대 초반 상승이니까
오늘 이제 개장 첫 또 강하게 시작할 분위기죠. 거기다 우리나라 오늘 또 삼성전자 뭐 주총도 있고, 네, 그러네요. 예, 자본시장 간담회도 있고, 아하, 뭐 또 FMC까지 있고. 그러네요. 굵직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네요. 예, 네. 자,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렇게 뭐 하루하루 계속 짚어 나가시면서 조금 가닥이 잡히시나요, 시장?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뉴스를 소화하기가 일단 쉽지 않다. 맞아요. 예. 그리고 통상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특히 전쟁 관련된 뉴스는 예. 언론 통제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것의 그 진위 여부 맞아요. 이것도 이제 체크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예. 상황 뭐 이런 것들도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나마 가격 모든 네, 거의 가격이 네. 그 모든 정보의 집합체일 텐데 예. 그것 자체도 이제 이전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따라가야 될지가 만만치 않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역시 그 뭐랄까요 무슨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용기가 있는 그런 네, 마음으로 예. 무슨 심장이라고 하죠? 무슨 어떤 야수의 그런 심장.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시장을 예.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예. 이제 그 현실과 그러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또 그 이상과의 지금 괴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이제 2주 지나고 3주차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야수 옆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 진행하려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 제가 야수예요. 소장님이. 미남과 야수인데 자, 보면은 아주 후달후달한 시점에도 보면은 진입 시점을 아유 용감하게 아니 근데 지금 2월 28일 날 본격적으로 폭격이 있었고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진짜 유가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선택의 이슈였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유 전 세계 탑 3위 그 생산국인 러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러시아 원유가 생산이 안 됐던 게 아니라 러시아 원유를 사줄까 말까. 그러니까 이거 선택의 이슈였는데 지금은 뭐 돈을 싸들고 앞에 가도 이게 원유를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그 원유를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생존의 이슈가 된 거죠. 이란도 지금 생존의 이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원유 자체가 특히 우리 아시아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상황인 것만은 예.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진짜 그려왔는데 이게 아마 역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역상관관계가 90한 2, 3%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최근 한 2주, 3주 차 이제 들어가는데 차트가 그 S&P 500과 그러니까 검정색이 이제 브렌트 유가인데 이걸 이제 역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유가는 거꾸로 네. 거꾸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안 되고 네. 유가가 네. 떨어지면 주식은 되고 이제 이런 형태다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전히 브렌트라는 그래도 거래가 되는 저 북해산 원유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 아시아는 냉정해 보면 브렌트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두바이유가 주로 예, 우리 아라비아에서 맞아요. 나오는 네, 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걸프만에서 나오는 예. 원유를 다 쓰는데 거기 소위 두바이산 원유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 자체가 그 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따로는 안 갖고 왔지만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이제 조금 들어왔을 것 그림이 같은데요. 떠오르죠. 네. 그렇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위쪽은 이란이고 아래쪽은 이제 UAE, 네. 아랍에미레이트고 그 옆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뭐 이제 쭉 머릿속에 그 사이에 카타르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저 아래쪽에 그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기고 아래쪽에 오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만 밑이 예멘이고요. 오만이 한 100만 배럴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생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만은 그러니까 즉 호르무즈 해협 안 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저기는 배럴당 현물로 지금 가서 사면 얼마냐면 현금 들고 가서 바로 사면 150달러가 넘습니다. 배럴당. 그 어제 새벽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172달러로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5월달 기준, 네, 그러니까 네. 5월달에 인도받는 기준으로 지금 103달러라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좀 안정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현실과 그 소위 그 이상과 이게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이 안에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실물도 있지만 스페큘러티브하게 즉 그러니까 비상업용 거래자들도 많잖아요. 네. 이분들하고 뒤섞여 갖고 하다 보니까 소위 뭐랄까요 좀 낙관론적인 그래도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전쟁 끝나니까 결국은 이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은 냉정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돈 싸들고 가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가서 살려면은 150달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를 봐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낙관, 그러니까 희망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은 있지만 아직은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미중 지금 협상도 미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지금 전쟁을 하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좀 더 끌고 가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현실과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괴리가 한 2주간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FOMC 앞두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좀 관심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유가가 이렇게 지금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 시작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드라이빙 시즌도 사실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거의 4달러 근처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항이 느껴지는데 지금 평균 3.7달러. 맞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이게 참 이제 최대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 예. 주신 대로 제롬 파월의 이제까지의 그런 태도를 보면 예. 연준은 기본적으로 유가 같은 것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는 늘 그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늘 지켜봐야 된다. 뭐 이제 네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이제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1369 12 이제 136 12 그러니까 1년에 4번 발표되는 네네. 경제 전망 요약. 네. 예, SEP라고 하죠. 그것과 그 안에 나오는 점도표. 요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됐을지를 볼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매파적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올해 한 번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인하자는 촉들이 좀 있는 점도표 분포였다면 혹시 이것이 내년으로 혹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 첫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죠. 평균적으로 중간적으로 GDP 성장률 어떨 거냐, 뭐 물가 어떨 거냐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생각은 경제 성장률은 조금 둔화시킬 거고 네. 그다음에 물가하고 실업률은 좀 더 높일 거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좀 더 뭐랄까 그래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멈춰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원래 2회 정도를 6월 달, 뭐 9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9월 밖으로 밀려났고 한 번 정도로 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연준에서 이번에 FOMC가 원래 기대는 원래 이번에 그걸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여기에서 크게 건질 건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이제 뭐 말씀하신 369 12월에 경제 전망 업데이트하고 점도표 내주는데 이번에는 저는 진짜 궁금하네요. 그 PC 인플레이션 같은 거 갖다가 연말 내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려는지 예. 연준 이코노미스트들도 그 사람들도 뭐 불확실한 거는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맨날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예.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시장에서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실업률도 올리겠지만 물가도 올릴 거다.
그 얘기는 둘 다 올라가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예. 연준은. 한쪽으로 좀 쏠려야지. 물가는 잡혀 있고 실업률만 올라가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중간에 우리는 끼어 있어. 이것을 아마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기에 여담으로 네. 과연 5월 달에 워시는 취임을 할 수 있는 거야? 글쎄, 과연. 글쎄. 예. 그래서 올해 연내 내내 파월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못 하겠지만 네. 아마 질문은 나올 거고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뭐 월스저널이든 뭐든 그런 시장 관련한 거기서 케빈 워시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지명 이후에.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이게 보니까 법무부에서 또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항소했잖아요. 네. 파월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끌고 가면 톰 틸리스라고 거의 그 조자룡처럼 딱 그 상원에서 네. 맡고 있는 그 공화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난 올해까지만 할 거고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워시 통과 못 시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그 법무부가 오히려 중간에서 좀 그 뒤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물러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워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빨리 좀 취임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진짜 그 중요 시점마다 이란에서 그걸 가능성을 끄집어낼 만도 했다 싶은 게 막상 실제 뭐 봉쇄라기보다는 뭐 기뢰를 설치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정도만 갖고도 혼란인데 이런 시각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거기서 나오는 기름만 생각했는데 그쪽 중동 국가들 말이죠. 뭐 사우디나 뭐 바레인,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할 것 없이 전부 먹거리를 갖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것도 만만찮아 보이고. 네. 거기고 지금 두바이 쪽에 이 금융 쪽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생기나 봐요. 폭격을 받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은행 고객들 온라인으로 접속에 약간 장애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중동 걸프 국가들의 그게 뱅크런도 좀 걱정이 된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이거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사생 결단해서 끝을 보든지 이스라엘은 보니까 계속 부추기는 것 같고. 결국은 잘못된 전쟁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예. 왜? 사실은 목표가 분명했으면 그것을 해결하면 바로 종전하고 서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데 이게 계속 말이 바뀌어졌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한 4가지, 뭐 한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어느 하나도 뭐랄까요? 그 확실히 모든 그 나머지 옆에 주변국들이 아,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 예로 그 아버지 부시 때는 그래도 그 유엔의 동의를 받고 그때는 했었고 네. 1차 이라크 전쟁. 예. 아들 부시 때는 적어도 6개월은 그러니까 동의는 유엔 걸 못 받았지만 6개월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9.11 이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당시엔 어쨌거나 몇몇 개국과 같이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합의 아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서로 뭐 얘기하는 중에 그냥 뒤통수를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밤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전쟁엔 절대 끼어들면 안 되겠다.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여기서 아마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 걸프에서 미국의 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 들여놔갖고 우리 공격 안 받으려고 하고 여기에 평화를 통해 갖고 지금 10년, 20년 프로젝트로 두바이를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려놓은 거잖아요. 돈 네, 넣어서 네. 지역 관광, 뭐 상업, 뭐 다 전 세계 2위 금 거래인 건 아십니까? 두바이가? 아,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제일 큰 데가 런던보다 많이 거래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두바이를 하도 때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왜 빠질까? 뭐 이런 혹자에서는 뭐 최근에 달러가 세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뉴스가 있었거든요. 3월 초에 전쟁 나자마자 지금 두바이에 묶여 있는 금을 네. 그 화주들이 그냥 그러니까 덤핑한 겁니다. 덤핑.
아하. 비행기도 못 뜨고 만일 전쟁이 어떻게 되면 그 금을 옮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디스카운트해서 팔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금거래가 두바이에서 중국이나 인도로 많이 가야 되는데 네. 다 묶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쟁 나면 통상 강해져야 되는데 네. 안 되냐 이유도 사실은 저는 두바이 이슈 말씀 주셨던 그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그 사우디 포함해서 UAE나 뭐 쿠웨이트나 뭐 카타르가 노려왔던 이제 제2의 그러한 성장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다 물 건너 가버렸죠. 그쪽은 지금 20년간 10년간 쌓아왔던 공이 하루아침에 이제 물거품이 돼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사생결단도 사생결단이지만 여기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두바이 이제 그 통해갖고 그쪽 통하는 항공기 이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불안해서도 안 할 거잖아요. 일단은. 진짜 비행기는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광고할 때 보면은 예. 비행기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도 크고 앞뒤도 넓고 서비스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해서 사실 당분간도 이용하기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관광하라고 해도 관광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슈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걸프 나라들이 사실은 더 큰 아마 걱정거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러시아는 참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그럼요. 지금 예, 최대 수혜는 러시아죠. 러시아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본인들 그 원유도 수출도 더 활발히 할 수 있고 또 간밤에 나온 소식은 이제 물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이긴 한데 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란한테 뭐 위성 영상이라든지 드론 기술까지도 다 지원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당한 대로 예.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도와서 러시아 많이 때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위성 통해 갖고 이란의 정보 좌표 주고, 한마디로 좌표 찍어 갖고 이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미국 기지들 정확히 정밀 타격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이번에 이란의 공격이 매우 날카로웠다. 그게 러시아 때문이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뭘 할 수도 없는 게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공격했었기 때문에 양쪽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이번에 꼭 먹고 알 먹고가 확실히 된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위 조용히 뒤로 가서 화장실에 가서 웃고 있는 건 러시아에 있지 않을까? 이게 아이러니고 유럽한테는 재앙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나토 보고 내려와서 여기에 참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비우고 내려오면 러시아가 원유 유가 올라간 돈 갖고 밀고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진짜 그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는. 그러던가 보니까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그 향후에 그 몇 수를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된. 그러니까 이게 궁지 확실히 몰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왜 이렇게 이름이 안 해지죠? 모스타바. 예. 그 최고 지도자가 또 뭐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강경 메시지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대미. 이제 문제는 그게 실제 그 메시지를 내놓는 그 회의에 실제 참석했는지 아니면 뭐 원격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기사로 봐서는 지금 신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부상설도 있고 한데. 그럼 뭐 별의별 가십성 기사도 막 올라오는데 민망해서 못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민망해서. 네. 이게 보니까 약간 좀 급이 달라요, 베네수엘라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소위 그 건국된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얼마나 된 거죠? 그러니까 300년이 안 됐거든요. 이게 뭐 미국도 올해가 250년인데, 그러니까 210년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란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이란이야 뭐 고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000년이나 따지면 저기 6,000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표현 했지만 누가 이제 우스개로 250년 된 나라가 6,000년 된 나라를 치니까 힘이 아무리 세도 그걸 그냥 그 단기간에 물리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만 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이제 유럽의 시각으로
이란과 중동을 보다 보니까 그 잘못 오해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은 하메네이 아버지 하메네이가 출신이 쿠르드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쿠르드하고 엄마가 페르시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는 쿠르드 출신들도 저 밑에부터 해서 최고 지위까지 갈 수 있는 이미 잘 섞여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보면 소수 민족들이 절반 이상이라서 네네. 언제든지 봉기해 갖고 나라가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똘똘 뭉쳐 있는 그리고 그러한 소위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뒤섞여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융합돼 있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상당히 오판한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내에서 봉기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실 하늘로 맨날 포탄이 떨어지는데 누가 가갖고 그 자유를 이루고 이렇게 이걸 외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전쟁이 끝나야 뭐 할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소위 전략, 전술, 단기에 그 처음에 소위 한 50명의 소위 핵심 소위 지도부를 때린 것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가 없었다. 네. 저러면 알아서 무너질지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그 공격이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지금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27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0.8% 상승 예상됩니다. 1,146으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0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5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3% 상승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4%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38만 6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60만 2천 원. 이 가운데 SK스퀘어가 4%대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61만 2천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40만 3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6,500원, 기아도 17만 600원으로 1.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2.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3,700원, 알테오젠도 1.6%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5만 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2.7%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 74만 1,0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2.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1만 3,200원, 코오롱 티슈진 0.9% 하락 예상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오늘장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론이 또 강세를 나타냈고 네.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 뭐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그 부분 수혜가 예.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뭐 SK 최태웅 회장도 네. 뭐 굉장히 반도체주에 진짜 돈을 묻을 만한 얘기를 하시네요. 2030년까지 아직도 짱짱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매물이. 그다음 뭐 양 회사 각각 200조 같으면 돈 벌어 들이는 걸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저도 송 대표님 나오시니까 소위가 나오네요. 저기 M7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못지않게 버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3위권 되죠. 3위권 되죠. 네네. 돈 버는 걸로 보면. 네, 맞습니다. 여기가 다만 소위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ER만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도 그거가 되려고 했으면은 미국의 ADR이 상장돼 있으면 훨씬 더 좀 쉬웠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TSMC조차도 그러니까 ADR이 한 30% 그러니까 본 원주보다 네. 높게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끌어주는 이제 역할들을 분명 하는 거는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한동안 SK 하이닉스 미국에 ADR 상장 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여전히 추진 중이라 봐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기본적으로 돈도 좀 더 땡겨야 될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를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충분히 지금 좋은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으니 미국에서 네. IPO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뭐 확실하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 전쟁하는 와중에 2주가 지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이익 전망은 우상향을 해왔다. 아하. 통상은 이러면은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겁먹고 뒤로 빠져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주도로 확실하게 이 그 전망치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4번 차트의 왼쪽 걸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속 주마다 이제 발표하는 자료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기업들 한 320여 개 상장 기업들 그 전망치 나오는 것 중에 보시면은 이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이 2주 전이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 네.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주황색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자인데 보시면 반도체가 한 달 전에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50%, 한 3.5배 성장할 거다 그랬는데 2주 전에는 290%,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300%, 이제 4배,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배 증가한다. 근데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확실히 반도체 주도의 시장의 이익 개선세는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보통 주가는 이익을 선회하거나 아니면 쫓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코스피의 지수랑 코스피의 예상 EPS 추이를 보면 그 네. 오른쪽 차트를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지금 짙은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그다음에 그 붉은색 선이 코스피 예상 EPS거든요. 예. 예상 EPS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러니까 이번 전쟁 때문에 맞고 떨어졌죠. 확실하게. 그래서 괴리가 확실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말로 극심해져서 뭐 엄청나게 길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단기 안에 마무리만 된다면 확실하게 저세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붉은색 네. 예상 이익을 쫓아 올라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저 갭이 벌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이익이 멈춘 것도 아니고 아직도 네. 우상향이 되고 네, 있는 네. 상태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그 소위 야수의 심장을 가질 만은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어찌됐건 미국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이후에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맞습니다. 지금 비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네. 이제 곧 그 파종 시기도 온다고 하고 이미 이러면 지금 시작됐죠. 시작됐고 맞습니다. 예, 이러면은 이게 진짜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책 없이 전쟁을 또 한 번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1, 2주 안에 끝날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비료가 저렇게 카타르에서 나오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결정할 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전쟁 결정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 막힌다고 합창 의장이 네. 얘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 빼고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결정을 첫 번째로 했고 그 안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보고할 수 있는 소위 실무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데가 넘버원이 러시아고요. 그래서 그때 2022년도에 러시아산 그 비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그 2020년대 비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 저때거든요. 엄청 올라가면서 그때 고생들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그래서 카타르가 엄청 올라와서 예. 러시아가 한 전 세계 35%, 그 다음에 카타르가 한 30% 생산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만들다 보면 부산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질소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냥 실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덤으로 원래 팔던 건데 싸게 그냥 이거는 뭔가 이게 기술이 크게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못 나오는 게 지금 하필이면 또 이때. 그리고 이거 하나가 또 흥미로운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2월 말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전체 한 10% 생산의 한 10% 담당하는 공장을 때렸대요. 비료 공장을. 그래서 거기가 좀 생산이 안 된답니다. 잘. 그러니까 러시아도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도 좀 막혀 있고. 네. 근데 지금 북반구는 인도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판벨트에 있는 농민들은 이 어쨌든 값싼 질소비료 사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토를 그러니까 미리 뿌려놓고 그 다음에 모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도 좀 올라가지만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측 그 옆에 있는 이게 오래간만에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퍼듀 대학에서 CME 그룹과 같이 매달 월초에 발표하는 그 소위 농심이죠, 농심. 농업의 경제 심리 지수. 근데 이게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때 제가 박스에 놓은 게 아까 2022년도에 비료 가격 올라가면서 농심이 되게 안 좋아졌었죠. 사실 저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바이든이 힘들어지게 된 재선이 그 한 원인이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이 농민들인데 네. 지금 작년에는 중국에 대도 못 팔아갖고 지금 난리가 났었고. 죄송한데 이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도 좀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그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프리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올라갑니다. 5,766, 코스닥도 1.7% 상승합니다. 1,15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 3% 상승합니다. 19만 9천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3% 올라갑니다. 10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 중이죠. 14만 4천 원. 현대차도 2% 올라갑니다. 53만 3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0.9% 상승 중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8% 올라갑니다. 159만 8천 원, SK스퀘어도 4% 이상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지금 139만 8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2.9% 상승 중이죠. 10만 7,400원. 기아도 올라갑니다. 17만 1,000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8% 올라갑니다. 15만 3,600원. 알테오젠도 1.4% 상승세고요. 35만 9,500원. 에코프로 BM도 1% 올라갑니다. 19만 5,900원. 삼천당제약 1.7% 상승세로 75만 2천 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도 74만 2천 원으로 2.9% 올라갑니다. 에이벨바이오도 1.5% 상승세고요. 리노공업이 2.5% 강세입니다. 코오롱티슈진, 니가캔바이오 다 상승세고 펩트론도 31만 2천 원으로 0.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MLCC 쪽, 적층 세라믹 컨덴서 쪽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GIS가 12% 급등합니다. 3,675원 선. 그리고 삼성전기도 2% 상승합니다. 45만 6천 원. 아바텍도 6.8%, 5.9% 강세고요. 대주전자재료도 11만 9,200원으로 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칩도 7% 강세고요. 원준도 지금 3% 상승세고 코스모신 소재 3% 오름세로 5만 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울반도체도 1.4% 오름세입니다. 오늘 MLCC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선 쪽도 좋아요. 지금 대원전선이 7% 올라갑니다. 6,070원이고요. 가온전선도 5.98% 상승세로 10만 8,100원이고 KBI 메탈도 3% 강세입니다.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도 다 상승세고요. LS 마린솔루션도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LS도 26만 5,500원으로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G2파워, KBI 메탈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험 쪽,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10% 급등합니다. 19,350원이고요. 한화생명도 8% 강세입니다. 삼성생명도 7% 이상 올라갑니다. 23만 2,500원. 현대해상, 동양생명도 올라가고요. DB손해보험이 4.9% 상승으로 18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8% 상승세고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다 올라가네요. 보험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좋네요.
지금 우리기술이 5% 상승세고요. 비츠로테크도 13% 급등 중이고요.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각각 5%, 3%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 108,400원으로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3.8% 올라갑니다. 현대건설도 2.3%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한전기술까지도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뭐 좋네요. 대우건설, 삼성물산 다 각각 6%에서 4% 상승세고 GS건설도 22,800원으로 3.6% 상승세입니다. DLENC도 1.8% 올라갑니다. 오늘 소캠 쪽도 좋아요. 소캠 쪽에서는 대덕전자가 6% 이상 올라가고요. 코리아서키트, TLB가 각각 6%, 4% 상승세입니다. 소캠 관련주들, 심텍홀딩스도 5.68% 올라가고요. 그리고 ISC도 3%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62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41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115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52억 원, 33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은 1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6원 60전 하락한 1,48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올라가고 지금 뭐 좋네요. 다 반도체 쪽도 좋고. 예. 네. 일단 주식은 오르고 볼 일입니다. 일단 우리 제 인이의 우리 부조 안에 분위기가 좋아요. 다들 목소리가 가벼워지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예. 우리 정민 앵커는 뭐 원래 지수 감흥형 이 표정이다 보니까 또 부드럽고 좋을 수밖에 없고. 아까 근데 이게 설렁설렁 듣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꼼꼼히 듣는 것보다. 예, 그렇죠. 아까 우리 또 미국의 비료 얘기하면서 농심을 언급하시는 바람에 SBS BG의 송정인 대표가 농심사래 이러시면서 또 농심 사실까 봐. 농심 파탄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라고 한 건 아니고 저 농심이 그 농심인가 또 오해하실까 봐. 아까도 제가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실 때 제 옆에도 야수가 있다 했더니만 또 설렁설렁 들으신 분들이 저 정민 앵커를 야수라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야수. 네가 무슨 미남이냐부터 해가지고 설렁설렁 들으시니까 그래. 야수의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아유. 아까 하시던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래 다른 것들은 좀 늦게라도 뭘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농업이라는 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트럼프한테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CPI를 계산하는데 휘발유 가격,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인데 휘발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비중이 3% 정도인데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은 15%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휘발유 가격이야 그러니까 자주 아마 풀 탱크로 한 달에 한 3번씩은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예. 3번, 4번씩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맨날 가서 이제 또 코스트코 가서 장 봐야 될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제 기름 들 때도 한 번 열받고 코스트코 갖고 뭐 살 때 또 한 번 열받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잡아준다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더 힘들게 해.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자기 나라 지금 그 사람들까지 죽는 거잖아요. 지금 군인들까지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증시가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 밑바닥 경기 다니다 보면은 정말 너무 임대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것도 이런데 1층이 이렇게 비어 있어 싶은 데가 많고. 그리고 진짜 K자형인 게 무슨 뭐 카페고 빵집이고 식당이고 되는 데는 줄 서고 안 되는 데는 보면 그 주인분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그런데 다들 현재로서는 뭐 주식이 좋으니까 하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허다합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거나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주식들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은 절반 가까워요. 이 장에 얼마나 소외될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반도체나 진짜 그 몇 가지
각광받는 업종의 주식들 아니면은 참 힘들겠다 싶어요. 지금 주식 하시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그래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ETF나 편안하게 어떤 시장 전체를 갖다가 사는 지수에 대한 투자 이런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고. 진정한 야수의 심장은 아까도 봤지만 미국에 가고 코루를 사고 있는 글쎄, 야 진짜 대단해요. 예. 그만큼 우리 시장 좋게 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전혀 이게 손상이 없는 네. 이제 그런 사이인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지금 저는 현실과 이게 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게 이게 유가가 네. 지금 현실로 실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지금 $150 줘야 된다 배럴당. 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100가 진짜 수치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추적하기를 지금 결국은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거든요. 이게 네. 뒤로 갈수록.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120.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건 $100인데 그건 이제 5월 달 수치인 거고 현실은 진짜 한 $120. 사우디 기준으로 보면 $120 정도 되더라고요, 현물이.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지금 잡혀 있고 두 달이 지나가면 $140가 넘고 석 달이 지나가면 $16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한 달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미중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회담 자체가 지금 뒤로 맞아요. 뒤로 예. 쭉 지금 밀려 있는 상태니까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3월은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현대전은 한 달 내에 끝나지 못하면 상당히 장기화된다. 경험상. 이게 왜냐하면 소위 우리 선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예. 매몰 비용이 자꾸 늘어나면서 예. 발이 수렁에 빠지듯이 점점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미국이 그 사이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 다들 예. 반대한 건데 이라크 전도 그랬고 맞아요. 아프가니스탄 전도 그랬고 더 옛날로 가면 베트남 전도 그랬고 중간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이 대부분 다 장기화 됐던 게 한 달 내에 못 끝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내에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소위 기본 시나리오는 한 달 내에 끝나는 걸로 맞춰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다만 이것이 시장은 또 그걸 기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것이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반 내에 마무리될 거야로 지금 모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과 달리 좀 더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에스컬레이트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의 여유를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덜 쫓아가더라도 그 대응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신경 쓰면서 이번엔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 매조지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세는 도대체 얼마나를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것이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할 것 없이 유럽도 대미 투자 약속은 했는데 그거 진짜 대충 뭉개도 되는 건지 호르무즈로 함대 보내라 했다가 지금 삐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고 뭐고 하니까 안 해도 돼 뭐 이래 돼 버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뭉개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거 하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진 거 보세요. 이거 몇 년째입니까 벌써? 예, 그런 상황에다가 그러면 조금 확실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연준은 보니까 제가 연준 위원이든 파월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사고 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지금 잘못하면 미국 증시 200일선 깨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래저래 또 손절 입력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이 또 매물 쏟아낼 거고 그러다가 달러 또 인덱스 100 올라갔을 수도 있고 미국 또 뭐 국채 수익률 4.3을 넘나 만에 이러고 있는 요 크리티컬한 시점에 연준이 뭘 그걸 해서 시장을 망가뜨린다. 그거는 괜히 독박수잖아요. 그러니 그러 한다 치고 또 뭐 프라이빗 크레딧 이것도 일각에서는 야 괜찮아 늘 해왔듯이 또 연준이 막아줄 거야 그래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뭐 좀 불확실합니다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때 그 바퀴벌레, 예. 흰개미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 가을쯤에 예, 먼저 맞아요. 제이미 네. 다이먼 나왔을 때.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걱정은 되고 그쪽 부분에서 손실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자는 또 일부 요즘에 보니까 또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분명 맞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환매가 확실히 늘어났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체 그 소위 그 비상장 그 BDC 쪽에서 환매가 대략 NAV의 한 1% 전후가 들어오다가 직전 분기에는 거의 4%대, 최근 들어서는 7.6%대 올라오고 있고, 뭐 어젯밤에 모건스탠리 같은 데는 여기 지금 부도율이 한 8%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정말로 그 소위 그 글로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들이 거의 같은 데에 비슷하게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예. 첫 번째. 그래서 이게 한 번 터지면 전체가 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걸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엄청 레버리를 써갖고 이걸 엄청 늘려놨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다가 이것을 베이스로 CDO라는 크레딧 디폴트 오블리게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소위 그 메자닌스러운 이제 채권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합성 CDO까지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당시에 20배 이상까지 갔거든요. 그걸 또 서로 사줬습니다. 보증도 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환 투자가 돼갖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래도 그 당시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다 부동산이라는 데 다 몰려가 있었잖아요. 한 군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산업으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크긴 하지만 그게 그래도 전체 20%지만 나머지 산업으로 분산이 첫 번째 돼 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때처럼 합성 CDO 같은 CLO가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위 순환 투자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 돈 땡기려고 좀 무리했던 것들. 왜냐하면 지금 이쪽 관련된 사모 투자 자금의 8알을 기관이 하고 2알을 개인한테 받아왔는데 이 개인들이 환매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봐야 다 환매돼도 2라는 거.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도 돼 있고 순환 출자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개별 회사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장의 일부 소위 말하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부도율이 좀 더 높아질지언정 소위 시스템 리스크 2008년도 같은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쪽으로 확산될 그 고리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요? 금융위기 때 그 CDO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송 대표님이 잠시 그거 헷갈리셔가지고 착각하시. CDS에 쓰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CDO는 그거죠. 콜레터럴이네요. 콜레터럴라이즈 데트 오블리게이션. 부채 담보부 증권. 네, 맞습니다. 그 ABS 같은 자산 담보부 증권을 갖다 이렇게 쪼개고 약간 변형시키고 해서 남들한테 팔아먹는. 그렇죠. 기존에 돈 빌려준 거기서 들어오는 그 소위 이자를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한 거. 그게 이제 CDO죠. 맞습니다. 그때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시황 한참 쓰고 있을 때 막 공부하면서 용어도 새로운 거 많고 한데 보면 볼수록 용어가 그럴듯할수록 보니까 요 사기성이 너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무슨 뭐 메자닌 어쩌고 저쩌고 일단 메자닌, 영어를 많이 쓰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영어 많이 쓰면 이상해요, 맞아. 그럼 그쪽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CDO에 대응되는 게 예. 요즘엔 CLO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뭐 콜레터럴 라이어빌리티 오블리게이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쪽도 규모가 꽤 커져 있습니다. 그게 한 1.4조 달러 정도 돼 있긴 한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합성 CLO까지 가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잔뜩 걸려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는 부도들이 좀 날 것 같아요. 투자된 것들.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잘못된 투자는 분위기 좋을 때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마치 개인들도 꼭지에 잔뜩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분위기 좋을 때 투자됐던 것들 중에서 좀 부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그들이 감당할 몫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목줄 잡혀갖고 정부가 끌려 들어갈 정도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또 준비하신 자료,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배드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드픽, 예. PIK. 예, PIK. 예, 이게 페이먼트 인카인드라고 그래갖고 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현금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현물로 받는 이자를 이제 PIK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PIK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들이 사모대출이라는 게 기본 돈을 빌려줄 때 처음에 뭘 받을까? 기본적으로 현금 받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거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갚을 때 현물로 중간에 바꿉니다. 근데 현물로 하면 그 회사 예를 들면 무슨 자동차 팔아갖고 주고 자동차로 대신 이자 가지고 가면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서 또 다르게 그 기존의 부채를 더 일으켜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종이 돈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게 바뀌는 거를 보통 이제 PIK인데 지금 이게 계산된 거에 보면은 한 3년 전에 2022년도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짙은 검정색 부분이 배드 PIK, 그러니까 나쁜 PIK죠. 이게 원래 만들어졌던 거 아닌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바뀐 거. 돈을 못 갚아서 저쪽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더 빌려줘서 이자를 갚은 것처럼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강제로 소위 돈을 더 늘려주는 예. 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2.3%에서 지금 한 6.4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저희 연체율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한 6.4%인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려면 연체율이 한 2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때 연체율이 피크가 20%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6.4가 높고 이것이 뭐 8%까지 갈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가 연결된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다만 대전제가 있죠.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가가 고유가가 아까 앞서 본 대로 한 3개월 넘어가고 뭐 이래서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소위 신용 경색이 오면서 저희가 좀 급등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열어둘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저기에 투자된 제1금융권인 JP모건 같은 데까지 망하게 할 거냐?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서로 연결돼 있는 고리는 상당히 좀 단순화돼 있는,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돼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으면 제일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라서 그건 어느 정도는 뭐랄까요? 그 소위 망한 거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그냥 그 정도까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리고 요즘 뭐 TV보다 그냥 유튜브로 끼고 사는 시대가 됐는데 확실히 그 조회는 썸네일이 자극적이라야 좀 조회가 나오나 봐요. 네. 하다못해 저는 뭐 손흥민 선수 이렇게 하이라이트 올라오는데 썸네일이 매일 보면 손흥민 해트트릭이래요. 네. 근데 보면 해트트릭은 뭐 그걸 하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공포 마케팅이 많아요. 그렇죠. 이러다 환율이 뭐 1,600원, 1,700원 간에 대공황급 위기 오네. 뭐 금융위기의 전조가 미국에서 보이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내지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혼선을 줄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게 가려들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보통 이제 낚시성 헤드라인, 낚시성. 예, 뭐 그렇게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겠다. 플러스 두 번째로는 또 너무 한쪽으로 정말 나쁜 일을 곱하기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허. 근데 그건 이제 확률로 우리가 네, 체크를 할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중동전 있기 전까지는 글로벌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 상당히 좋았다, 사실은. 이게 맨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볼 수 있는데 세계 종합 PMI와 GDP를 놓고 보면 2월 달까지는 상당히 우상향으로 세계 잘 나가고 있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이 지금 글로벌 월드 GDP인데 미국 제외하고라도 우상향을 꽤 하고 있었고 예. 글로벌 그 종합 PMI, 이건 서비스하고 제조업 다 합친 거죠. 이거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상황이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제조업만 놓고 봤을 땐 더 분위기 좋았다. 보시면은 이제 83.7, 50 넘어가면 확장인데 확장이 강하게 되고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을만, 그러니까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인데 트럼프가 이게 전쟁만 안 일으켰으면 분위기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게 지금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단기간에 끝나만 주면 문제가 첫 번째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역대급으로 늘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소위 원달러 환율이 1,600원, 1,700원을 간다?
그거는 동의하기 정말 어렵다. 네. 예, 이게 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안 나오면 글쎄. 문제인데 아. 소위 이렇게 치면 달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가 맞아요. 문제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평정심을 너무 낙관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비관으로 가셔갖고 다 팔아버리고 오히려 인버스 투자하고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800 돌파했습니다. 2.8% 오름세로 5,80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1.9% 가까운 오름세 1,158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오늘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2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5천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5,895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삽니다. 1,16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37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75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생명보험과 전기 장비,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많진 않은데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판매 업체, 전문 소매 쪽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에 43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 규모의 LFP, 리튬 인산철 각형 배터리셀 제조 시설을 짓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 내에서는 비츠롯의 창안가고요. 사막 콘덴서가 18% 급등하며 거래가 63,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6.3% 강세로 21,800원, 삼화전기가 3.7% 오르면서 거래가 41,150원이고요. G2파워도 4%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2,050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전주가 상승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한전산업이 6.2% 강세로 21,775원, 대우건설이 11.2%, 현재 10.9% 오르면서 거래가 13,44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3.7% 강세로 거래가 2850원이고요. 그 외 G2파워가 3.8%, 대창솔루션이 5.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GTC를 계기로 AI와 반도체 섹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에서는 대덕전자가 9.8% 강세, 거래가 73,800원이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6.5% 강세로 5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합니다. 4.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02,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오름세, 거래가 100만 원 기록합니다. 여기에 TLB까지도 5.25% 상승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6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협업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모트렉스가 11.4% 강세, 거래가 9,480원이고요. 유비벨록스가 2.3% 오름세, 그리고 MDS테크가 2.8%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강세 이어갑니다. 3.2% 가까운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2만 5,500원이고요. LG이노텍 2.5% 오르면서 26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크게 상승합니다.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근 뭐 한 반년 만에 나오신 것 같다, 그죠? 지금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부동산은 별로 안 불러주시던데요. 부동산은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어떻게 약간 뭐 특집 형식으로 급하게 또 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방금 이 정민 앵커가 소개한 이 주제가 네. 서울에 특히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보여 계신 분들은 듣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질 만하고 네. 또 지금 주택이 자가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통쾌함을 줄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게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공동주택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통쾌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통쾌함이 때로는 시장의 임대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된다라면 뭐 시장에서는 월세로 전가되는 그런 글쎄.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정책적인 디자인들을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올해 그 공시가격이 한 18%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급등한 배경을 보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은 주택 시장의 집값을 잡지를 못했다. 네. 그만큼 정책적으로 시장의 그 가격 상승세를 뭐 막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이제 한 9.16%가 올랐다라는 거는 작년 3.65% 대비했을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네. 똘똘한 한 채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런 그 공시가격의 격차가 집주인들에 대한 그 걱정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자산에 대한 그 양극화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디자인들로 인해서 이런 공시가격이 올랐고 지금 지도로 보더라도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만 가격을 선도하고 그나마 이제 수도권들, 지방권이나 뭐 이런 곳들은 가격에 대한 그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서울 중심으로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은 아주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송파 또 상단으로 보면 성동구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올라가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은 저기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졌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불만에 대한 얘기들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집값을 그 잡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피해봤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주택 가격과 이 공시 가격이 올라간 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네. 뭐랄까 집까지뿐만 아니고 근데 저는 제 일감이 그래요. 네. 이거 전세 월세 엄청 오를 것 같은데 네.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첫 번째 큰 배경을 보게 된다면 주택 시장에서 신규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세 물량들이나 월세 물량들이 축소될 가능성, 또 추가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많다라는 거는 다주택자가 줄어든다는 건데 다주택자가 월세나 전세를 공급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규 공급도 줄어들고 기존 재고주택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혹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기에 뭐 매매에서 이제 전세 시장에 매매가 매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기존의 주택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인데 아까 주택 시장의 양극화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에 계신 분들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서울에 있는 전세 물량들은 줄어들고 예. 부산에 있는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예. 거는 이거는 전세 가격에 대한 격차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그냥 전세 물량 하나라고 보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생수를 하나 파는 것도 편의점에서 파는 거하고 또 비행기에서 파는 거하고 뭐 가격이 좀 다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음료수나 뭐 컵라면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가격에 대한 전세 가격들이나 월세 가격도 봐야 되는데 이런 공급 물량들이 부족한 거죠.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뭐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조세에 대한 정가를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월세 가격들이 매매 가격들은 좀 움직임세가 좀 덜하긴 한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특히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서초구에서 좀 상징적인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 근데 이게 지금 공시 가격이 그러니까 2025년에는 34억 3,600만 원인데 올해 이제 네. 반영이 되면은 45억 6,900만 원. 네. 그러면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가량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상승률로 보면은 한 56%가 넘는 네, 세금 상승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34억에서 45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구간이 예전에는 이제 3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억이 되는데 만약에 12억 공제를 받으면 33억이 됩니다. 그러면 과표 구간이 2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 과표 구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22억이었을 때는 한 1.3%를 받는데 1.5%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 자체가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누진세 구간에 들어가면서 세금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레미안이나 뭐 신현대, 송파, 지금 S 같은 경우도 이제 구간 자체가 가격들이 올라가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800만에서 2,800만 원. 그러니까 2,800 정도 되게 된다면 뭐 한 달에 월세를 한 200만 원씩 내면서 본인이 살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고 그거 대비했을 때 잠실 S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80만에서 한 85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 상구라고 해도 좀 격차가 좀 크게 좀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누진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든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오늘 두 송 대표님 오시니까 네. 저도 그 앞에 송이었어요? 예. 네. 앞에 네. 입에 소위 말하는 입에 막 붙어 있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번 네. 살피고는 가야 되는데 네. 다른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보유세라는 걸 다 매기나요? 어지간한 데는? 뭐 보유세는 내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한 0.6% 되는데 실효세율? 예,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 시가 대비?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한 0.4% 정도 부족한 그런 구간인데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거래세가 낮거든요. 거래세? 예, 우리나라는 한 최대 구간이 한 12%까지 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일본도 한 3, 4%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는 살 때 취득세, 그렇죠. 팔면 또 양도세. 예, 몇 그렇죠. 프로입니까? 양도세는 최대 이것저것 다 하면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구역에 갖고 있으면 82.5%죠. 그 차익 남긴 거에 80몇 %를 갖다 그렇죠.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최대 한 30% 정도? 뭐 그 정도 구간인데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높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OECD를 그 평균으로 해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이제 GDP 대비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그 버는 돈 대비했을 때는 또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유에 대한 세금은 좀 가볍고 거래에 대한 그 세금은 굉장히 무거운 구조인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거래세는 좀 과감하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이게 소위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거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하면서 살아라. 대신 사고 파는 그 거래 환경 안에서 산업이라든지 거래 시장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선진국의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살 때 내고 또 팔 때도 82.5% 내고 보유세 내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내고 뭐 이것저것 내면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아예 주택 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월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가고 또 이런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월세 시장의 불안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책적인 디자인과 뭐 균형에 대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뭐 우리가 가끔씩 뭐 에퀄라이저 같은 음악 같은 거 맞추고 할 때도 뭐 한쪽만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소리가 완전 망가지는 것처럼 예. 시장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또 중과 부담 때문에 지금 빠르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실제로 상황이 어떤가요? 다주택자들은 무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거는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주택자만 해도 원베일리가 보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데 다주택자로 가면은 이거에 한 3-4배 정도 더 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많게는 한 억 단위를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소위 그 이제 부동산을 조금씩 처분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또 5월 9일 양도세가 이제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너무 이 짧은 기간 안에서 과연 정리를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는 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 되면은 이런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겠는데 만약에 5월 달이 들어가서까지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그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거는 증여 형태로 네. 좀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늘어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월세를 좀 받는 그런 구조. 그럼 실질적으로도 저도 시장에서 만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그 상당 부분 좀 받으려고 하고 전세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세가 10억이면 10억에 뭐 12억, 13억으로 전세를 받는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할 때 네. 10억의 월세를 뭐 몇십에서 뭐 100이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물들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거래가 안 된다면 증여나 월세로 수익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월세가 상승은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월세 심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의 반포 이런 지역들은 방 한 개당 월세를 내놓는 뭐 그런 현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예. 하숙집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 정책 목표가 이 과열된 뭐 서울이라고 봐야겠죠. 네. 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네. 서울에 과열된 이 집값을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정책 목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실제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무슨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실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양도세 뭐 등등 세제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좀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사주는 사람은 또 대출 막혀 있고. 네. 제가 한동안 부동산에 안 나와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으로 좀 전환된 자치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뭐 하락의 수치 자체는 미미하다라고 보는데 오른 거에 비하면 뭐.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울이 작년에 한 8% 정도 올랐는데 뭐 송파는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오른 수준인데 그거 대비했을 때는 뭐 아직 마이너스 한 1, 2%도 안 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판단들을 해요. 최근에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양도세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조정됐다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그냥 최근 들어서 매물은 늘어난 거는 맞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동기랑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매물이 더 줄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된 거냐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조정이 된 거냐. 소위 말하는 코스피가 뭐 6천 이상 넘어가서 조정이 된 거냐 아니면 시장에 변화가 있어서 된 네. 거냐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일정 부분 조정됐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지 이게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양쪽 그 측면을 좀 같이 열어보고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래 자체도 좀 많이 줄었죠. 지금 어때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예. 거래 배경을 보면은 관망하는 시장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대출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거래 환경이 안 받쳐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 취득이라든지 양도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취득세에 대한 그 장벽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외국인이 지금 보니까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현선물 다 순매수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거래소 코스닥까지도. 코스닥까지. 예. 이 분위기면은 마침내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이번 조정 1차 타겟 뭐 5,850 오늘 중에도 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가도 지금 한 1%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오후까지도 계속 뭐 피치를 올릴까 싶기도 한 그런 날이네요. 그러게요. 장중 흐름도 계속해서 예. 좀 주시해 볼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